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그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2018년 10월 14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인 김성수는 PC방 직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김성수는 198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성수가 어릴 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아내와 아들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맨정신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늘 주눅이 들어있어 초등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때는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는데 아버지가 낮에 집에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3 때 아버지가 평소처럼 어머니와 동생을 때렸는데 그날은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느낀 김성수는 아버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칼을 들고 덤볐고 아버지는 그대로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거대해 보였던 아버지에게 덤벼들어 결국 승리한 이 경험은 그전까지 당하기만 하던 김성수의 행동 패턴을 바꾼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형제 중 김성수가 먼저 PC방에 들어오면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는 곧바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그 후에도 김성수는 계속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신모 씨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여 상황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이후 김성수는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에서 지자 김성수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게임에서 졌으니 환불을 해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신모 씨는 매니저 외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매니저와 통화하겠다라고 대답했으나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를 본 김성수의 동생이 경찰에게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며 신고를 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경찰에게 신고를 걸어 지금 카운터 앞에서 손님 2명이 계속 욕을 하고 있다. 와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며 신고를 걸었는데 때마침 동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아르바이트생과 김성수 형제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를 들은 경찰은 단순 분쟁으로 판단하고 김성수와 동생을 현장에 놔두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경찰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김성수의 동생은 PC방 옆 화장실에 숨었고 김성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PC방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뛰어가 등산용 칼을 들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김성수와 동생은 PC방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습격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제압했으나 마침 뒤에 있던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허리를 잡았고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말리기 위해 잡고 있던 손을 놓자 김성수는 주먹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폭행한 후 주머니에 있던 칼을 뽑아들고 아르바이트생의 얼굴과 목 부위를 무려 80여 회가량을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손을 뻗어 칼을 막아보려 했지만 김성수가 휘두르는 칼의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다시 손을 모아서 붙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찢어집니다. 이후 PC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김성수는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강서경찰서에 구속되었고 피해자는 2대 목동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이미 가망이 없는 수준의 치명상을 입어 응급실에 도착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범인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 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하거나 같이 담배를 피웠다고 추측이 되는데, 경찰은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동생의 경우 공동폭행 혐의는 있으나 살인공범 혐의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은 건 폭행을 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형이 칼을 꺼내자 당황해서 말리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때리는 걸 도우려고 붙잡은 건 사실이지만 흉기를 쓸 줄은 몰랐고 이건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CCTV 정밀 분석 결과 동생이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시점부터 이미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목격자인 고등학생들 증언이 있었는데, PC방에서 동생이 흉기를 든 형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형은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동생이 우리에게 신고를 요청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결국 동생은 폭행 공범으로는 볼 수 있지만 살인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최종적으로 아예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인 공범은커녕 혐의를 받았던 공동폭행죄로조차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김성수조차도 동생도 죄가 있다,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는 1심,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김성수에게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성수는 20대 때 신상이 공개된 최초의 범죄자입니다. 2048년 10월 14일 만기 출소 예정으로 이때까지 생존한다면 김성수는 만 59세가 됩니다. 김성수가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 할지라도 작정하고서 흉기를 들고 덤벼드는 사람 앞에서는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어 계획 살인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제2, 제3의 김성수 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흉악범의 근절을 기원합니다. 이런 망설임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